안녕하세요. 센티비 주식특강 수익을 말하다의 진행자 장현정입니다. 본격적인 휴가 시즌이 시작됐죠. 그래서 그런지 햇살이 더욱더 뜨겁게만 느껴집니다. 이 뜨거운 햇살만큼 강력한 눈동자를 가지신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강연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방청을 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있으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오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을 텐데요. 시원한 강의실에서 좋은 강의를 듣고 나시면 아마 개운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오늘도 그런 강의를 해주실 김석일 소장님께서 함께 하실 텐데요. 여러분, 분홍색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기쁨과 행복이라고 합니다. 이 소장님께서 방송을 하실 때 늘 분홍색 타일을 하고 오시는데 아마 우리에게 좋은 강의를 들려주시고 여기에 기쁨과 행복까지 전달해 주시려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황계의 날카로운 분석가시죠. 글로벌경제연구소의 김석일 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경제연구소 소장 김석일입니다. 자, 이제 뜨거운 날씨가 이제 접어들기 시작했는데요. 자, 정시도 이제 본격적으로 뜨거워지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곧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는데요. 자, 휴가 가기 전에 과연 이제 주식을 들고 갈 것이냐, 자, 버리고 갈 것이냐가 이제 관건인데요. 지금 이제 미국의 부채 채무 한도 증액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물론 처음 강의 때부터 말씀드렸는데 우선 이 부채 채무 한도 문제는 결국은 지나가는 소낙비에 불과하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악재죠. 자, 우선은 그리스 문제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선은 유럽의 이제 재정가 몰고 왔던 게 이제 5월 달이죠. 자, 우선은 작년 10월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보면 이제 1차 유럽 위기가 나왔죠. 1차 유럽 위기가 나왔는데 우선 시점을 한번 잘 보시면은 자, 1차 양적 완화 시점이 종료된 시점에서 유럽 위기가 불거졌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시점을 잘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유럽 위기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2차 양적 완화가 시작된 이후에 2차 양적 완화 종료를 앞두고 시작이 됐습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자, 1차 유럽 위기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 종료 종료한 이후였고 2차 유럽 위기는 종료 직전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죠. 자, 이 차이는 뭐냐면은 우선은 여기서는 종료된 시점, 우선 양적 완화가 1차 양적 완화가 종료된 이후에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조금 불확실성 상태죠. 불확실성 상태에서 유럽 위기가 나왔고 여기서는 아직 완전히 종료가 안 된 상태인데 무슨 위기가 있었어요? 미 채무한도 증액 문제라는 게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은 두 시점 모두 다가 불확실성이 불거졌던 시점이다. 그래서 조금 진행되다 보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 이 유럽 위기는 닥친 것이다 아니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누구에 의해서? 국제투기자본에 의해서. 국제투기자본들이 그리스를 공격을 하면서 생겨난 조정들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1차 조정은 약 한 5, 6, 7, 8, 4개월 만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2차 조정은 똑같이 5월달에 시작했죠. 5월달에 시작해서 6월, 7월까지 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금주에 또 채무한도 조정 문제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 조정이 깊지는 않다. 자, 그 흔적들은 좀 지나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선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진행되는 게 지금 언론에서 주로 다루는 게 뭡니까? 디폴트냐 소프트 패치냐. 요즘 소프트 패치는 얘기 넘어갔죠. 일단 소프트 패치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여기서 디폴트가 나오냐 안 나오냐? 당연히 안 나오죠. 지금 미국을 디폴트로 몰고 간다는 얘기는 뭐 장 자체를 완전히 한번 크게 없자는 얘기인데 사실 뭐 여기서 장을 엎어서 60일선까지 온다 하더라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왜? 어떤 형태든 간에 지금 남아있는 악재는 뭐밖에 없어요. 이제는 미 채무한도 증액 문제 이거밖에 없는 상태죠. 그러면은 마지막 악재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밖에 없어요? 매수 시점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조정이 깊다 하더라도 상관없고 물론 깊진 않겠지만 깊지 않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해야 될 것은 매수인데 매수도 어떤 쪽으로 붙을 거냐가 문제죠. 그동안에 많이 진행돼 왔던 유가 관련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9월 본격 상승기를 앞둔 IT 쪽으로 갈 것이냐 그거 하나만 결정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뭐 어렵게 볼 건 없습니다. 우선은 내가 지금 현재 시점이 매수 시점이냐 매도 시점이냐 그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매수를 한다라면은 어떤 업종 어떤 종목으로 갈 것이냐 그 두 가지만 결정하면 되죠.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2008년도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부양 조치가 발생하면서 이제 진행돼 왔던 장입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죠. 소프트 패치냐 디폴트냐 똑같이 나왔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제 뭐 디폴트 얘기, 소프트 패치 조금 얘기가 들어갔지만 바로 일주일 전만 해도 디폴트 소프트 문제 계속 불거졌었죠. 결국 뭡니까? 지나가는 소나기에 불과하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매수 시점이다.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왜 여기서 쉽게 악재가 끝이 나냐면은 우선은 이 유럽 국제투기자본이 지금 유럽을 공략하는데 그리스를 공략을 했는데 그리스 다음에 가장 공략이 쉬운 게 포르투갈입니다. 근데 공격을 못할 만한 이유가 뭐냐면은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서는 주식 투자가 수익률이 높다라는 게 첫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유동성 장세에서는 투기적인 공격은 위험하죠. 그래서 국제 투기 자본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돈 규모가 크다 하더라도 유동성 장세에서는 위험하게 공격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포르투갈 그러면은 어떻게 뭘 봐야 되냐면은 유동성 장세가 오냐 안 오냐를 봐야 되죠. 자, 유동성 장세가 오느냐 안 오느냐인데 우선은 1차 양적 완화에서는 유동성 장세가 나왔습니다. 2차 양적 완화에도 유동성 장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뭐만 생각하면 돼요? 유동성 장세, 즉 3차 양적 완화가 있느냐 없느냐만 보시면 되죠. 항상 얘기했죠. 3차 양적 완화는 무엇이다? 채무한도 증액이 승인되는 문제가 바로 3차 양적 완화다. 그러면은 이것이 해결이 되면은 악재가 거치면서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성 장세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마지막 악재, 유동성 장세를 바로 눈앞에 둔 마지막 악재가 진행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주 쌈박한 얘기 한번 드릴 겁니다. 자, 우선은 2000년대 경기 사이클하고 2010년대 경기 사이클을 이제 한번 쭉 분석을 해드릴 건데, 오늘 제가 이 세계 경기 사이클을 가지고 얘기하려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3000포인트 가능성을 갖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2000포인트에서 지금 뭐 이제 등락이 심하고 악재가 지금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무슨 3000포인트를 얘기하냐, 또 미쳐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자, 미쳐가는지 안 미쳐가는지는 내년 가보면 아시겠죠. 우선 3000포인트를 꼭 간다라는 조건은 아닙니다. 우선은 현재 지금 2100포인트 내에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이것이 지금 일단 어떻든 간에 채무한도 승인 문제가 끝이 나면 일단 2300에서 2400은 갑니다. 연말에요. 그건 기본이겠죠. 9월, 10월, 11월 해서 2300은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그럼 2300이 가면은 우선 지금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 GDP, 하반기 GDP를 4.7%로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자, GDP 성장률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2%에서 4%면 됩니다. 누가 해당돼요? 미국이나 뭐 일본 같은 경우죠. 그 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4%에서 6%면은 적정 성장률입니다. 근데 지금 한국은행에서 얼마를 보고 있다? 4.7%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다음 보통 이제 그 OECD나 뭐 한국은행, 뭐 일본 경제연구소 같은 데서 주로 이제 한국 이제 성장률을 일단 대체적으로 다 4% 이상은 다 보고 있습니다. 4% 이상을 보고 있다는 얘기는 지금 한국이 성장을 진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나라 GDP 성장률이 일정 부분 4% 이상대가 나온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매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올라가겠죠. 그러면 2300, 400은 일단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내년에 GDP 성장률이 4%대 이상 나오면은 일단 2500은 오겠죠. 자, 2500은 오는데 여러분들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있습니다. 미리 짚고 넘어가겠는데, 지금은 3차 양적 완화가 진행이 됩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2012년 11월에 있은 미 대통령 선거 때문입니다. 일단 민주당에서는 미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경기를 회복으로 끌고 가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2012년 11월 근처까지는 일단 어떤 형태로 가요? 양적 완화, 즉 US 달러가 풀면서 채권 발행이죠. 미 국채가 발행이 되면서 반드시 US 달러는 약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US 달러가 약세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유동성 장세잖아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럼 이제 2,500은 넘어간다는 얘기죠. 자, 2,500포인트는 넘어가는데 나머지 그럼 500포인트는 어떻게 갈 것이냐? 그게 문제죠. 500포인트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최근에는 외국인들이 뭐 일부 조금 매도했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한 자금 안 나가고 있어요. 5월 달엔 일부 빠져나갔죠. 일단 뭐 조세 회피 지역 자금이겠죠. 근데 지금 현재 6월 달에 한국 증시에서 매도한 자금이 2조가 넘어요.
근데 그 자금은 지금 안 나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 있어요? 한국 국고채를 사고 있죠. 그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름 지나면서 여름 지나든 안 지나든 중요하진 않죠. 언제든지 간에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으로 턴하는 모습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바로 매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문제가 생겨요? 자, 지금은 US 달러 약세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동성 장세가 나오는 거예요. 요거는 뭐 다음 주, 다음 주 보면 금방 확인됩니다. 이거는 유동성 장세로 넘어간다. 자, 유동성 장세로 넘어가는데, 자, 2012년 11월에 미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미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당연히 긴축 정책이 들어가겠죠? 시중에 풀린 달러를 회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긴축이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US 달러가 강세로 전환하죠? 자, US 달러가 강세로 전환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글로벌 증시 동반 조정. 물론 2008년 위기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상당한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매도로 쳐야죠.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냐면은 지금 현재 US 달러가 강세로 전환이 한다라면은 반드시 매도를 치고 나갑니다. 일정 부분 액수는. 근데 매도를 치고 나가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액수가 커요, 작아요? 엄청나죠? 주식만 들어온 게 아니죠.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 말고도 채권에 들어온 게 80조 원입니다. 물론 한 번에 다 나가진 않겠지만 여기서 일부 자금이 빠져나가고 주식 자금 빠져나가고 일부 뭐 실물 자산 자금 빠져나가면은 상당한 액수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누가 필요해요? 물량바지가 필요하죠. 한국 국민, 대한민국 국민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뭘 해야 돼요? 오버슈팅이 필요합니다. 오버슈팅은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죠? 외국인이 뭐 하면 돼요? 선물 매수하면 되잖아요. 외국인이 선물 매수하면은 기관은 이미 장이 2,500포인트를 넘어가면은 기관들은 돈이 풍부해 쪼들어들어요. 엄청나게 많잖아요. 종합지수 2,500만 넘어가면은 기관들은 돈을 주체를 못합니다. 왜? 주식이 올라오니까 또 뭐 그동안에 안 하시던 분들 뭐 펀드 한다고 들어올 것이고 뭐 한번 해본다고 들어올 것이고 야 이제 진짜 뭐 또 5,000판 만 가는 게 아니냐고 들어올 것이고 난리 납니다. 뻔하잖아요, 그거는. 지금 한국 마땅한 지역투자 수단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주식밖에 없어요. 끌어들이는 건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오버슈팅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00까지 땡겨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매도 시점을 딱 두 가지로 생각하면 돼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지금 뭘 사면 돼요? IT를 매수해서 언제까지 가져가냐면은 딱 두 가지입니다. (2012년 7월) 달에 뭐가 있습니까? 2012년 7월 이 정도는 알아두셔야죠. 영국 올림픽 있죠? 영국 런던 올림픽 있잖아요. 자, 영국 런던 올림픽 때는 어떤 행사든 간에 스마트 TV, 휴대폰, 스마트폰이죠? 많이 나가겠죠. 그 다음 내년에 또 뭐가 있어요? 윈도우 8 나오죠? 이게 뭘로 끌고 가요? 삼성전자 100만원 재돌파입니다, 이게. 삼성전자 100만원 재돌파하면은 2,500 넘어가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죠? 그럼 첫째 매도 타이밍은 이겁니다. 2012년 7월 런던 올림픽. 이것이 첫 번째 매도 타이밍이고, 두 번째는 11월 뭐가 있다 그랬어요? 미 대통령 선거. 직전이어야 됩니다. 직전. 직후까지 가면 안 돼요. 이 직전. 이 두 개가 매도 타이밍이에요. 그러면은 올해하고 내년 상반기는 주식 투자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미 상투가 잡혔잖아요. 상투가 잡혔으니까 뭘 하면 돼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면 됩니다. 다만 뭘 매수해라? IT 쪽으로 붙어라. 이제 뭐 강의 끝났네요. 이제 할 거 없잖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자, 다음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00년대 중울라 파동을 제가 그린 겁니다. 물론 이런 자료는 여러분들이 세계 경제소득 모든 걸 다 뒤져도 나오는 데가 없죠. 제가 직접 만든 거니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주식을 공부할 때 가장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서점에 가서 책을 사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서점에 가서 주식책도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데 항상 뭘 공부를, 무엇을 염두에도 공부를 해야 되냐면은 지금이 어느 시점인가를 자꾸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가져갈 건지 매도를 할 건지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어디예요? 지금은 이렇게 등락이 심한 파동이에요. 근데 이 2000년도 파동은 뭐예요? 장기 파동이었었어요. 장기 파동. 여러분들 이제 엘리엇 파동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그죠? 엘리엇 파동 얘기를 많이 들어보는데, 자, 엘리엇 파동이 맞아요, 안 맞아요? 당연히 안 맞죠. 왜? 엘리엇 파동을 만든 엘리엇이라는 사람도 말년에 재미없게 살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왜 엘리엇 파동이 유명해요? 워렌 버핏이 꿀뚝주 장기 파동 한다라고 유명하듯이 그거는 실제가 아니라는 얘기 했죠. 여기서 더 이상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무슨 뜻인지는. 엘리엇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엇 파동도 안 맞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겁니다. 이것이 잘 맞으면 이렇게 홍보를 안 시키죠. 왜요? 엘리엇 파동 안 맞는다 그러니까 이상합니까? 당연히 이상하겠죠. 이런 게 안 맞는다는 걸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엘리엇 파동은 안 맞습니다. 자, 엘리엇 파동 보시면은 1파, 2파, 3파, 4파, 5파, 1, 2, 3, A파, B파, C파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뭐 1파 갔다가 2파 조성고 3파 갔다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이제 이론적으로는 뭐 몇 퍼센트가 다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주봉을 쳐놓고 한번 쫙 60년대부터 지현재까지 쭉 해보세요. 엘리엇 파동 나온 적이 있나 없나? 있어요. 딱 한 번. 언제 있어요? 외환위기 이후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그리고 2001년까지 이때 딱 한 번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럼 미국 증시에서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엘리엇이라는 사람이 원래는 주식 투자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1929년 세계 대공황 이후에 미국 증시가 엘리엇 파동이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오버슈팅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을 얻었습니다. 원래는 그 뭐 철도 공무원 뭐 이런 직업이었었어요. 예, 병을 얻었는데 병을 얻어서 이제 요양을 했습니다. 요양을 하다가 책을 좀 읽다가 주식을 좀 알게 됐어요. 주식을 좀 알았는데 이거 주식 뭐 책 보다 보니까 괜찮이 재밌거든요. 그래서 만든 게 엘리엇 파동이에요. 왜? 1930년대 일이었거든요. 그때가요. 그러니까 1929년 엘리엇 파동이 완성된 이후에 이 사람이 주식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뭐밖에 없어요? 1929년 대공황 때 생겼던 엘리엇 파동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것만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요양생활 하면서 할 일이 뭐 있어요? 없죠. 자대고 계산기 두드려 가면서 뭐 수치기 해가면서 이제 엘리엇 파동을 만든데 이 사람이 딱 한 번 맞춘 적이 있습니다. 왜? 엘리엇 파동상 하락을 계속 외쳤어요. 하락을 외쳤는데 언제가 맞아떨어졌나? 1937년도 하락장이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무슨 얘기예요? 눈만 뜨면 하락을 외치다가 딱 한 번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데스트클이 돼서 유명해진 게 바로 엘리엇 파동입니다. 그 이후에 엘리엇 파동은 전 세계를 타전해서 주식 입문서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엘리엇 파동 저도 뭐 보면 다 압니다. 뭔 얘기인지. 근데 엘리엇 파동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때만 써먹습니다. 엘리엇 파동 여러분들이 접목시켜봤어요? 안 시켜봤어요? 시켜봤죠? 단 한 번이라도 맞은 적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단 한 번이라도 맞은 적 있다는 건 아전 인수격격으로 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뭐 엘리엇 파동이다 뭐 볼린저 밴드다 뭐 맞다 틀리다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공부는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공부는 많이 할수록 좋은데 다만 뭐를 알고 가자? 세계 경기 사이클 이 흐름을 항상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가야 돼요. 그래야 지금 위치가 이해가 되고 지금 위치가 이해돼야 다음 파동도 이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계속 생각을 하고 이제 흐름을 읽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내년이 상투가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 상투 나온다는 얘기 당연히 처음 들어보죠? 당연히 처음이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상투를 얘기해 줍니까? 안 그래도 제가 지난주에 증권사 직원하고 잠깐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년에 한 2,500은 무조건 돌파할 것 같고 한 3,000도 가능할 것 같아 그랬더니 형님 제가 다음 달 시황도 모르는데 무슨 내년 시황을 얘기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 나오죠. 근데 이미 제가 얘기하는 시황은 그림이 나온 겁니다. 내년 런던 올림픽 잘 기억해 두시고 미국 대통령 선거를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 두 개만 잘 기억해 두면 됩니다. 지금은 US 달러가 풍년이잖아요. 그래서 유동성 장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미국이 대통령 선거 때문에 경기 부양을 했으니까 선거 끝나면 경기 긴축 들어가야 돼요. 그럼 US 달러 당연히 강세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US 달러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우리나라로 지금 넘어온 거예요. US 달러가 약세니까. 근데 US 달러가 강세로 가면 당연히 다시 나가야 돼요. 당연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도 쳐야 안 쳐요? 매도 치잖아요. 10조 이상이 나가겠죠, 당연히. 그 이상이 나갈 겁니다. 그러려면은 한번 쫙 끌어올렸다가 팔아먹고 확 내려 꺾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언제요? 내년 5월 얘기 안 합니다. 자, 여기서 잘 보시면은 2001년도 여기 이제 엘리엇 파동입니다. 1파, 2파, 3파, 4파, 5파 여기 연장 파동이죠. 하락 A파, B파, C파 딱 맞죠? 요거 딱 한 번밖에 나온 적 없어요. 그럼 맞은 적 없어요. 보세요. 그런 적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자, 2000년 IT 버블 붕괴 이후에 2001년 1월 4일입니다. 저는 기억합니다. 앨런 그리스폰 당시죠. 미 FRB 금리 인하. 이때는 무슨 뜻이에요? 앨런 그리스폰이 특징이 뭐였냐면은 너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금리 정책을 한다. 이때 당시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코스닥 박살 났잖아요. 핸디, 인디, 장미 뭐 난리 났죠. 작살 났는데 이 딱 1월 4일 이 금리 인하 들어가고 나서 바로 10배씩 올랐던 시점이에요. 그게 이거예요. 반등 요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하면은 폭등해 안 해요? 안 해요. 왜? 이제 다 알려주잖아요. 그게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은 뭐는 안 알려줘요? 미 채무한도 이런 것들은 지금 바로 끝난다 안 끝난다 바로 안 알려주죠. 그죠? 이런 건 이제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불확실성. 근데 요거 이번 주면은 해결되잖아요. 이거 해결되면 이제 악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야 돼요. 그럼 무조건 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름 휴가를 떠나면서 뭘 해라? 주식을 사서 가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은 2002년도 회복기 진입했다가 하락 전환합니다. 이라크 전쟁. 생생하죠? 이때 당시 방위 강성에서 512포인트 바닥, 1000포인트 돌파, 무조건 찍어라. 2003년 공격적인 부양 조치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이게 회복기 진입, 2002년 회복기 진입이 2002년 4월 때까지 상승장이에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요게 요겁니다. 요거요. 그때 당시 이후에 제가 2003도 강의할 때 매집봉이 나왔다. 겁먹지 말아라. 이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매집봉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큰 매집봉 본 적이 있냐? 대지 상승장이 크게 나온다. 그 얘기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뭔 얘기 하려면 이 차트를 보여드리냐면은, 여기 장기 이평 있죠? 요거를 잘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까지는 외국인 매수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뭔지 아세요? 바로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오버슈팅입니다. 외국인들 선물 매수, 기간 프로그램 매수.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는 외국인들은 계량 매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매수하면은 콘된 거죠. 프로그램 매수 무조건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은 매도 친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매도 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누가 매도 쳤어요? 기관들 손절 매물량, 남의 돈 가지고 막 질러댔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질러댄 거죠. 너도 모르게. 이것이 바로 이때 장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 하반기에 무슨 장이 나올 거다? 이 장이 나올 거예요. 이거. 오버슈팅. 요것도 오버슈팅이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좀 이따 제가 차트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600포인트 오버슈팅 시켰어요. 600포인트 오버슈팅 시켰는데, 자, 일단 우리가 내년에 경제성장률이 5%대만 나오면은 2,500은 무조건 갑니다. 2,500 가는데 나머지 500포인트는 어떻게 간다? 팔아먹기 위해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오버슈팅. 결국은 이게 뭐예요? 팔아먹은 거 맞잖아요. 팔아먹기 위해서 끌어올린 거잖아요, 결론은. 근데 이 팔아먹기 위해서 끌어올리는 여기에 당하면 어떻게 돼요? 뼈도 못 추립니다. 완전히 노가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매도 시점을 이미 저는 오픈시켜 준 겁니다. 원래 제가 유명하잖아요. 다 오픈시키는 걸로. 알아서 잘 하시면 돼요. 자, 2004년대 회복기 진입, 브릭스 주도, 2005년 성장기, 2006년이 확장기 진입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뭐가 발생해요? 2006년에 미국 주택이 버블이 생깁니다. 미국 주택 버블이 2006년부터 생겼으니까 2007년도에는 하락을 해야 돼요. 근데 끌어올린 거죠. 2007년 오버슈팅, 2008년 국제금융위기, 2009년 공격적인 부양조치, 2010년 지속적인 부양조치. 지금 2011년이죠. 지금도 뭐가 진행되고 있어요? 지속적인 부양조치. 이거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 지금도 지속적인 부양조치니까 하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부양조치가 나오는 상황에서는 하락은 안 합니다. 단지 하락은 어디서 나옵니까? 오버슈팅에서 나옵니다. 자, 그리스 차트하고 이탈리아 차트입니다. 자, 일단 유럽 문제는, 자, 그리스 항복했어요, 안 했어요? 항복 선언했잖아요. 뭐예요? 공기업 민영화 하겠다 그랬죠? 부동산 매각하겠다 그랬죠? 근데 이 부동산이 무슨 부동산이에요? 그리스 지중해 연안이죠.
2, 3세기 지중해를 주름잡던 나라들이죠. 다 그 지중해 연안에 이탈리아하고 그리스가. 자, 이 나라들이 뭐예요? 돈을 빌려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IMF나, 그러니까 국제통화기금이나 뭐 유럽연합 뭐 이런 데서, 그 다음에 이제 그 ECB, 유럽중앙은행 이런 데서 이제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리스에다가 돈을 빌려주고 나서 이제 뭔 얘기예요? 니네 부채가 너무 많은데 왜 안 갚냐? 부채를 빨리 줄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채를 줄이는데 어떻게 해라? 빨리 줄여라, 빨리. 지금 당장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니네 갖고 있는 민영화 이런 거 다 내놔라. 근데 최근에 보면은 이 유럽 문제 가지고 가장 회의를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독일하고 프랑스죠. 그죠? 왜 그래요? 프랑스는 그리스 채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독일은 지금 뭘 노리고 있어요? 요 지금 공기업하고 부동산 지금 매각이 이미 들어갔어요. 매수가 이미 들어간 상태예요, 이미. 그러니까 뭐예요? 프랑스는 채권이 많이 물려갖고 해결을 해야 되고, 독일은 지금 이미 사들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싸게 빨리 먹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2014년이 지금 2012년 연말이 이제 하락으로 꺾이죠. 그럼 2013년 상반기는 하락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2014년은 어떻게 돼요? 상승장입니다. 단기파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2014년은 왜 상승해요? 브라질 월드컵이 있잖아요. 아프세요, 어디? 왜 아하세요? 답이 딱 맞죠? 그럼 이제 2013년 상반기만 조심하면 되죠? 그때만 딱 조심하면 돼요. 그러면은 그리스 2014년 되면은 그리스 지금 막 폭락했던 부동산들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그러면은 지금 국제투기자본은 뭘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막 위기로 몰아놓고 나서 헐갑에 박앤세일 하라 그래 놓고 그걸 사가지고 몇 년? 2012, 2013, 2014 한 3년 정도만 있으면 뭐예요? 제값 아니죠? 이제 한 몇 답을 나오겠죠. 이게 어느 나라하고 똑같아요? 대한민국 97년 외환위기 기억나시죠? 우리 3년 만에 졸업했죠? 98, 99, 2000 3년 만에 졸업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 잘 안 나시지만 2008년도에 국제투기자본 엄청 물려왔습니다. 뭐 무슨 빌딩 기억나시죠? 무슨 빌딩 무슨 회사 해가지고 다 먹고 나갔잖아요. 그러다가 누가 남았어요? 소보린 외환은행 사태만 남았고 그거 하나만 남았죠? 그 덩치도 큰 놈도 아니에요. 소보린은 조막선이에요, 조막선. 이미 큰 놈들은 다 먹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 뭐예요? 바로 그걸 노리는 거죠. 그리스 의도적으로 공격을 해서 막상 망가뜨려 놓고 이거 내놔라. 그래서 지금 뭐예요? 그리스님이 항복했습니다. 내놓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2차 합의 끝났죠. 2차 합의 끝났으니 그 다음 누굴 노리고 있어요? 이탈리아. 근데 이탈리아는 공격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왜요? 유럽은 3대 경제대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1위가 독일이고 2위가 프랑스고 3위가 이탈리아입니다. 나 제가 자료를 보여줄게. 왜 공격 못하는지. 규모가 커서 파산으로 몰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 채무한도 증액 문제 7월 말 해결되잖아요. 늦어도 8월 초에 해결되잖아요. 해결되면은 뭐예요? 유럽 공격은 어렵죠. 왜? 유동성 장이 펼쳐지니까. 유동성 장에서는 공격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유동성 장에서는 절대로 공격 안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문제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없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은 유럽에서 하락장이 그리스에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올라왔어요. 유로화도 올라왔듯이. 한번 차트 한번 보면 알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요게 독일입니다. 독일이고 요거는 영국, 여기는 프랑스, 여기는 스위스. 자, 독일은 어때요? 아까 스위스는 계속 하락했죠. 여기는 계속 상승했죠. 왜 그래요? 유로화가 약세였잖아요. 유럽의 유일한 IT 수출 국가 누구예요? 독일. 유로화 약세라는 혜택을 받았죠. 그 다음 영국은요. 유로화 대피 자금이 일로 다 몰렸죠. 그러니까 유럽이 위기니까 자금이 다 영국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영국 증시도 상승하고 파운드도 같이 강세를 보인 거죠. 자, 여기서 프랑스는 유럽 이 경제대국입니다. 그리스 채권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죠. 하락 안 하잖아요. 그 다음 여기는 스위스. 유럽의 중립국. 조세 피난처이면서 국제 투기 자본에 돈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때 스위스는 중립국이니까 건들지 말라. 그래서 유일하게 세계 2차 대전에서 전쟁에 들어가지 않았던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왜? 지네들 돈이 다 여기 있으니까. 2차 대전 막반에 연합국이 승리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돈이었습니다. 돈. 유태 투기 자본들이 독일을 안 밀어주고 연합국 쪽에 밀어줬거든요. 그때는 전쟁을 뭘로 했어요? 탱크로 했죠. 탱크로 했는데 탱크는 뭘로 굴러가요? 석유.
석유로 굴러가잖아요. 석유를 굴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뭐니 뭐니 해도 US 달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독일 패전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유가 차트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유가가 하락으로 내려가니까 유가 관련주 매도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어떻게 됐어요? 정유 관련주들이 다 반등이 올라왔죠? 정유주들이 반등이 올라왔습니다. 조선주는 하락을 했고, 웬만한 하락주 다 꼬꾸라졌어요. 근데 정유주만 거의 대부분이 좀 반등이 나왔는데, 자, 우선 여기서 비축유 방출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 여기 와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비축유 추가 방출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등이 올라온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유가가 상승하면은 정유주 상승한다, 안 한다? 한다. 자, 조선주와 정유, 석유화학, 중동건설, 천연가스 관련주들이 다 수혜주입니다. 다 수혜주인데, 자, 문제는 이것이 올라오면은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 왜? 12월에 오펙 회의가 또 있잖아요. 증산 합의. 그러면은 올라가긴 힘들어요. 그러면은 좀 더 상승은 하겠지만 웬만한 유가 관련주는 고점을 돌파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정유주는 좀 더 올라올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정유주들은 뭐예요?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휘발유, 경유를 만들어서 다시 수출을 하잖아요. 근데 정유주는 무슨 수혜주예요? 워낙 강세 수혜주입니다. 원자재 수입하니까요. 워낙 강세 수혜주잖아요. 그래서 좀 더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먹을 거냐? 바닥에서 IT주를 사성할 거냐? 뭘 선택할 거예요? 게임 끝났죠? 넘어갑니다. 자, 이게 종합주가지수 연봉입니다. 종합지수 연봉을 보시면은 답이 나오죠? 자, 우리는 90년대 박스권 장이었습니다. 외환위기 겪으면서 박스권 장이었죠. 돌파했죠? 자, 차트 보시는 분들 뭔 얘기인지 아시죠? 지지하고 올라섰습니다. 전고점 돌파했어요. 최근에 이제 2100대 이제 나왔어요. 2230일까지 나왔는데, 지금 9월쯤, 10월쯤 가면 이거 바로 돌파 나와요. 금방 돌파 나옵니다, 이게. 이게 돌파 나오면 이거 쭉 서죠? 그럼 뭐 나와요? 적산병 나오죠? 적산병 나오고, 일단은 무주공산이잖아요. 공백, 물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매수하는 대로 바로 상승을 합니다. 그 대신에 누가 간다? 니프티, 피프티. 40개 우량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뭘로 가자? 우량주로 가자. 지금 뭐 잡주들, 급락주들 뭐 올라오는데 반등이잖아요. 반등을 먹을 겁니까? 그러니까 잡주 들어가서 반등 먹을 거냐? 아니면은 확실한 우량주를 잡아서 레이스, 장기 레이스를 해서, 장기 레이스다가 언제다? 내년 하반기까지입니다. 하반기 이전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오히려 장기 레이스를 해서 확실한 우량주로 확실하게 수익을 내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일단 급락에 따른 반등은 결국은 뭐예요? 반등은 반등입니다. 반등은 반등이고 상승은 상승의 의미가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닥에서 살살 움틀거리고 있는 주식을 잡아서 내년까지 가져가면 확실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올라오는 거 뭐 급등주들 올라가봤자 여러분들이 밑바닥에서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잖아요. 그럼 먹으면 얼마 먹어요? 10% 20%? 그것도 덜덜덜 떨면서 그거 먹고 다른 거 가서 물리면은 딱 깨지고 꽝통이잖아요. 없잖아요. 답이 딱 나왔잖아요. 자, 2012년도 오버슈팅이면 3,000포인트 희망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능하다. 재료를 살펴보겠습니다. 2012년 한미 대통령 선거, 미국은 채무한도 증액 및 지속적인 경기 부양 의지, 확실하죠, 이거는. 한국 중산층 끌어안기로 주택 경기 부양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한국 주택 어떻게 돼요? 급등입니다. 어디를 주축으로? 목동 아파트를 주축으로. 답이 나왔죠? 강남 아파트 언제부터예요? 90년대부터 강남 아파트 출발했죠. 언제 지었어요? 70년대 지었죠. 목동 아파트 언제 지었어요? 80년대 초반에 지었죠. 다음 사이클이잖아요. 남아있어요. 근데 이게 뭘로 가는 줄 아세요? 청약 종합저축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만능통장 있어요? 없어요? 다 있으시죠? 이게 지금 1000만 계좌가 돌파했어요. 불만 지르면 되죠? 불만 지르면 되잖아요. 웬만한 사람 다 1순위예요. 엄청난 폭발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뭐만 건드려 놓으면 돼요? 상한가 분양제. 그 분양할 때 그 상한가 있잖아요. 그것만 딱 터놓으면 돼요. 지금 건설주들 움직여 안 움직여요? 저는 건설주 추천은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근데 건설주들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건설주들이 왜 움직이겠어요? 이미 감을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나중에도 뭐 말씀드리겠지만 건설주보다 증권주를 추천할 겁니다. 왜냐하면 건설주는 실적을 일일이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많은 주식이 실적을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주건주를 추천하겠지만 건설주가 지금 올라오는 거를 잘 생각해 두세요. 건설주 지금 가는 거예요. 건설주가.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만능통장 1000만 계좌 돌파. 이게 의미가 큽니다. 2012년 7월 영국 런던 올림픽을 꼭 기억해 두세요. 스마트 TV, 스마트폰. 자,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둘 게 뭐야 되냐면은 윈도우 8이 출시가 되면은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30%에서 50%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지금 80만 원이죠? 그럼 얼마 올라가요? 100만 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죠. 윈도우 8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랐죠. 내년 한 4월 전후에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윈도우 8이 나오면은 누구를 끌고 올라간다? 삼성전자를 끌고 올라간다. 그럼 2,500 간다 안 간다? 그냥 가요. 나머지는 오버슈팅으로. 그래서 3,000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셋째, 한국 유럽 FTA 타결했죠. 한미 FTA 9월 예정입니다. 한국 중국 FTA 추진하고 있죠. 미국 중국 FTA 타결되면 한국 경제는 한 단계 레벨업. 넷째,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 강세 유지. 한국 원화가 강세죠. 근데 한국 원화만 강세예요? 아니잖아요. 누구도 위안화도 엔화도 같이 강세입니다. 중국은 안정성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계 경기 사이클이 디폴트에 빠지지 않습니다. 일본은 탈원전 선언으로 전력난이 가중되면서 복구 작업이 장기화되죠. 한국이 수혜를 입습니다. 다섯째, 중국 수출 억제 정책이죠. 그래서 내수 확장, 한국 기업이 중국 진출 확대와 세계 진출 교두보. 여섯째, 기관화 장세. 여기서 오버슈팅 나오는 거예요. 기관화 장세에서.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종합주가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기관이 자금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 매수하면 프로그램 매수가 막 밀밀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나 모르겠습니다. 2000년대 그때 3대 투신 있었죠. 한국 투신 뭐 이런 거 투신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바이코리아 기억나시죠? 바이코리아. 그때 당시에 투신 기관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무슨 얘기 한 줄 아세요? 주식을 사도 돈이 한도 끝도 없다. 계속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프로그램 매수예요. 근데 여기 언제쯤? 내년 하반기쯤 나오면은 3,000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퇴직연금, 국민연기금. 자, 국민연기금 내년에 주식 투자 늘린다 그랬죠. 자, 최근에 투자은행, 증권도 은행도 투자은행으로 가고 있죠. 자문형 랩. 이게 또 핵심이죠. 자문형 랩 요즘 많이 들어오죠. 예, 이것도 이제 핵심입니다. 변액보험, 직접 투자. 그 다음에 적립식 펀드 계속 들어오고 있고, 여기서 2,500이 넘어가면은 적립식 펀드 또 물물같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엄청나게 들어오죠? 딱 외국인들 이제 물량 맞이하려고 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언제 사야 돼요? 여름휴가 가기 전에 사야 돼요. 여름휴가 가기 전에. 지금 사서 들고 가야 돼요. 그게 답이에요. 자, 지금 원화가 강세로 유지되니까 IT주를 사는 게 자꾸 멍청해지죠? 자, 보시자고요. 자, 환율, 한국 원화가 9.82% 상승했습니다. 중국 위안화는 5%, 5.06%, 일본 엔화는 8.59%, 유로존은 13.6%, 우리보다 더 많이 상승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21% 급등했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근데 한국이 지금 9.8인데 사실 뭐 일본하고는 뭐 비슷하니까 상관없고 일본은 또 지금 수출이 중요해요. 복구 작업이 중요해요. 복구 작업 중요하잖아요. 중국은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아니에요. 수출 억제, 내수 확장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과 가장 경쟁국인 중국, 일본이 우리와 경쟁할 여건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IT주는 바닥이 형성이 된 겁니다, 지금. 지금부터 사셔도 아무 걱정 없어요. 지금 조금이라도 조정이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하고 사시면 돼요. 자, 2007년도에 보시면은 2007년도 중국은 GDP 성장률이 급락을 했습니다. GDP 성장률이 급락을 했으면은 중국 증시는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죠? 근데 끌어올렸죠? 근데 여기에 누가 물량을 갖다 들이댔어요? 한국 사람들. 인디아, 친디아 난리 났었죠? 난리 났잖아요. 정부에서 해외 투자, 세제 감면 혜택 해가지고 여기다 막 들이붓잖아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한국도 2007년도 상승할 이유가 없었죠. 그죠? 여기서 끝이 나야 되죠? 근데 올랐죠. 끌어올렸죠. 얼마에서? 1464에서 2064까지 끌어올렸어요. 얼마? 600포인트 오버슈팅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여기 깨고 이렇게까지 내려온 거잖아. 국제금융위기는 말이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지표가 케이스실러 지수죠. 자, 케이스실러 지수가 가장 믿을 만한데 케이스실러 지수 보시면 2006년에 살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택 지수고, 근데 케이스 실러 홈 프라이스 인디시스를 보면은, 자, 주택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이미 급락을 시작했어요. 이미 급락 시작해서 2006년부터 이미 주택 가격이 급락 시작했으니까 올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요거는 NAHB 주택건설협회, 미국 주택건설협회 지수입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자, 2006년입니다. 자, 2006년에 보시면은, 어때요? 급락을 시작했죠? 이미 2006년에 미국 부동산은 급락을 했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시간이 없네, 근데. 2005년도에 한국이 무슨 정책을 썼냐면은, 해외 투자 세제 혜택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국 사람들이 미국 부동산을 막 사재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누가 매도 치고 나왔어요? 유태인들한테 걸려들었어요. 항상 여러분들은 뭘 조심해야 돼요? 상투, 버블, 오버슈팅을 조심해야 돼요. 항상 오버슈팅 조심.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도 무슨 장이 나온다? 오버슈팅이 반드시 나옵니다. 두고 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뭘 사가지고 갈 거냐?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종목들은 단기 매매하라고 준 종목들이 아닙니다. 매수를 해서 어떻게 하자? 일단 언제까지? 내년 뭐 있을 때까지는 가자. 일단은 그때까지는 가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그 이후에 오버슈팅 나오면은 눈탱이 하나 더 맞으면 되는 거고. 좋죠. 기분 좋게 눈탱이 한 번 더 맞으면 되잖아요. 자,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시스템 온 칩입니다. 차세대 반도체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동부하이텍, 시그네틱스, 리노공업, 하나마이크론, 고영. 지금 동부하이텍은 적자전환 한 상태인데 실적 확인하시면서 들어가야 돼요. 동부하이텍은. 지금 적자전환, 일단은 흑자전환 했고 2분기 한번 확인해 봐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아몰레드. 아몰레드는 지난주도 말씀드렸어요. LCD에서 LED에서 3D TV에서 뭘로 넘어간다? 아몰레드. 지금 아몰레드는 어디 들어가요? 스마트 TV, 스마트폰까지 들어갑니다. 삼성 SDI가 대장주죠. 제일모직, 코오롱, 거래소 요거고, 그 다음에 SFA, 주성엔지, 덕산하이메탈. 요 정도 보시면 돼요. 그 다음 LED 조명에서는 과거에는 삼성전기나 LG이노텍이 대장주였지만 지금은 누구? 서울 반도체입니다. 왜 그래요? 조명 시장에서 가장 진출이 잘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LED TV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지금 아몰레드 TV, 3D TV가 나오고 있잖아요. 스마트 TV가. 그러니까 LED 조명에서는 서울 반도체 하나밖에 볼 게 없어요. 그럼 태양광 발전 아직도 좀 기다리세요. 정 나는 태양광 발전에서 뭐 좀 사고 싶다 하면 누구 사면 돼요? OCI. 딱 답이 나왔죠? 지금 퍼가 몇 배요? 8배까지 내려왔죠? 외국인들의 공격을 받았잖아요. 무슨 공격 받았어요? 공매도 공격. 그래서 많이 추가 하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지하실로 떨어진 상태예요. 동양제철화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퍼가 몇 배까지 나와야 돼요? 15배 이상은 나와야 돼요. 20배까지 나와도 아무 일 없어요. 근데 지금 8배까지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저평가된 거죠. 이런 거 사도 돼요. 그 다음 OCI 머티리얼즈, SKC 사업 다각화 성공. 웅진 에너지는 잘 안 움직이죠. 유통 물량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는 여러분들 알아서 판단하세요. 자, 4G 롱텀 에볼루션 상용화 모바일 게임. SK텔레콤, KT, LGU 플러스, 이스페타시스, 이노와이어, NC소프트, 네오이스게임, 게임빌. 이 게임사들은 왜 올라가냐면은 지금 4G 롱텀 에볼루션이 상용화가 되면은 기존에 못했던 다 이렇게 여러 명 하는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A소프트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주 좀 관심 가져 보시는데 기왕이면은 게임주보다는 누구를 가자? 4G 롱텀 에볼루션으로 가자. 그 다음 제약주. 제가 제약주를 왜 같이 올려놨냐면은 지금 지하실 구경하는 업종이 딱 두 개밖에 없죠. 어디예요? 통신주하고 제약주잖아요. 통신주는 왜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요금 인하라고 압박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제약주는 왜 지하실 내려갔어요? 약가 인하. 리베이트 잡는다고 두둑에 잡았죠. 근데 지금 보면은 슈퍼 약국 판매, 이제 일반 의약품 슈퍼 판매 나왔죠. 거기에 최고 수혜주가 동아제약, 바카스. 동아약품은 뭐 있어요? 가스 할명수. 가스 할명수잖아요. 약국 가서 약사들한테 물어보세요. 일반 의약품 중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뭡니까? 바로 가스 할명수라고 그럽니다. 요 동네 약국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는. 그러고 나서 사시면 돼요. 그다음 동국제약. 이건 좀 소형주죠. 왜 이제 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약주는 요거 말고도 여러분들 한번 차트 이렇게 한번 점검해가지고 보시는데 한미 FTA 체결할 때 제약주가 수혜주죠. 나중에 또 M&A도 이제 걸려듭니다, 이거. 그러니까 제약주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자동차 부품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제철, 코오롱 있는데 현대제철을 제가 왜 자꾸 여기다 집어넣냐면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앞으로 건설이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건설주 사는 것보다 뭘 사라? 이거 사세요, 그냥. 왜? 빔. 철강, 건축 철강이 현대제철이잖아요. 답이 딱 나왔죠.
글로벌 브랜드 기업에는 농심, 아모레퍼시픽, 웅진코웨이. 증권주는 딱 3개만 보면 돼요. 뭐만 보면 돼요? 1등주. 그러니까 자문형 랩 1등주 삼성증권, 펀드 1등주 미래에셋증권, 개인 계좌 1등주 키움증권. 나머지 볼 거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볼 거 없어요. 그냥 이거 세 주면. 그리고 내년에 진짜 상승장이 맞다라면은 아주 쉬운 게 뭐예요? 증권주 사놓으면 돼요. 근데 증권주는 종합지수 상투 6개월 전에 상투가 나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증권주 사실 분들은 저한테 회원가입 하셔야 돼요. 증권주 상투는 제가 잡아줄 수 있으니까. 2007년도 증권주 상투 잡은 거 알죠? 6월 18일 날 전 증권 전량 매도, 6월 18일 날 정확히 상투, 6월 19일 날 상투 나왔죠. 그러니까 항상 증권주는 상투가 먼저 나옵니다. 왜 그래요? 하나 갈 거니까 먼저 꺾이는 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이거는 룰이 안 바뀌어요. 원화 강세 수혜주, 곡물 수입, 대상, 삼양제네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세요. 대상하고 삼양제네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퍼가 되게 낮아요. 600, 800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퍼가 낮아서 넣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왜 넣냐면은,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가면은 누가 수혜주다? 곡물 수입. 그러니까 원유 수입, 철강 수입, 철강석 수입하잖아요. 그런 수입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원화가 강세로 가니까 1,000원 주던 걸 800원 주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은 1,000원 하다가 1,200원 하면은 200원 더 받죠. 수입은 1,000원 하던 게 800원 하면은 돈을 그만큼 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이 남는 거예요. 이 종목들인데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하는 업종은 뭐다? IT, 정보통신입니다. IT, 가로 정보통신. 이쪽을 잘 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스스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여러분들 잘 확인하셔서 종목을 잘 선별하시면은 올 연말 내년까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바닥에서 기는 종목을 잡아서 가자. 이것이 이제 이번 주 강의의 핵심이고 2007년 하반기 잘 가면은 오버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여유 있는 마음으로 가자. 그래서 여름 전에 주식을 매수하세요. 휴가 가기 전에 매수하시고 불안하시면 뭐 하면 돼요? 김석일님이 회원가입하시면 되죠? 자, 이번 주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도 잘 들으셨죠?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생생한 강의 직접 와서 들으시니까 더 느껴지시죠? 오늘은 2000년대와 2010년대의 경기 사이클 특징을 알아보았고 우리가 내년에 3000포인트를 맞이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가지고 예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관심주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늘 멀리를 내다보고 주식을 현명하게 해야겠죠? 저희 방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고객센터 1577-7451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강의를 해주신 김석일 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